출산 8일 만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이라며 달랑 5만 원짜리 한 장만 던져주더군요. 마음정거장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산 후 단 8일,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떠났고 저는 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긴 채 산후조리를 하라며 떠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거대한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 가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절규하게 만들었죠.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단 하루 만에 팔아치우고 아이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지만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새벽의 적막함 속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더욱 공간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 보람이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투정 때문에 한참을 울다 지쳐 잠든 아이의 빨갛고 연약한 얼굴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랫배의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 작은 천사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사투를 겪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 8일째 되는 날, 저는 여의도의 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결혼 전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저에게 사주신 혼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평생 몸을 뉘일 집이 있어야 안심이라며 행복하든 힘들든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이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 나갈 보금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3일 전, 제 남편 준호는 들뜬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저의 뱃속한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 15일 휴가 냈어. 이번엔 온전히 당신과 보람이에게 집중할 거야.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남편의 말에 저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출산 후 여성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작은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시어머니 미선 여사가 조금 까다롭긴 해도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으니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봐주러 시골에서 올라오셨지만 며칠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파트가 답답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못 달랜다고 타박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며느리 된 도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둘째 날 밤, 보람이가 배앓이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준호는 뒤척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떠놓으며 인상을 찡그리더니 젓가락을 상에 탁 하고 세게 놓아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호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이러다 나 병나겠다 준호야. 밤새도록 아기가 계속 울어대니 옆방에서 자는 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 내가 늙고 기력도 없는데 손주 봐주러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니 못 참겠다. 준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곤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곧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이가 우는 거는 온전히 제가 달래지 못한 탓인 것처럼 말이죠. 잠시 생각하던 그는 무릎을 탁 치며 마치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침 제가 휴가를 냈으니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잖아요. 며칠 동안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기력 보충하고 오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입속에 밥이 갑자기 쓰게 느껴지며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출산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수술 자국도 안 아물어서 움직이기도 힘들다고요. 당신이 휴가 낸 건 나랑 아이를 돌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겠다니 우리 모녀를 집에 버려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당신 너무 유난 떨지 마. 옛날에는 밭에서 애 낳고도 바로 이랬어. 지금 당신은 에어컨 나오는 아파트에 있는데 뭐가 못할 게 있다는 거야.
갔다 부모님 모시고 열흘 보름 정도 다녀올게. 당신도 이제 혼자 아이 키우는 연습을 해야지. 계속 남이 해주기만 바라면서 언제쯤 엄마 노릇할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마음에 들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다. 지윤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 익숙해져야지. 나는 준호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나서 기저귀 빨고 밥했어.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해서 탈이야. 혼자서 해보게 놔둬야 압박감이 있어야 철이 드는 법이지.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가 아내와 아이를 돌보겠다는 약속은 그저 자신의 휴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저의 고통과 나약함보다 자신들의 휴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밥그릇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고립감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폭풍이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집 안은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지만 그것은 저나 보람이를 위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날 사람들의 설렘이었죠. 준호는 아주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향수를 진하게 뿌렸습니다. 그는 작년 생일에 제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번쩍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본인이 늘 자랑하던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정장 차림으로 커다란 여행 가방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산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사진을 찍을지 떠들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안고 방문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깊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혹은 아쉬움이 담긴 뒤돌아봄을 간절히 바랐지만 일절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류와 비행기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저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식탁 쪽으로 다가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혹시 시간제 도우미를 쓰거나 제대로 된 산후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남겨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출산 휴가비는 큰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가 모두 가져간 상태였으니까요. 준호는 파란색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유리식탁 위에 가볍게 놓았습니다. 그 지폐 한 장은 초라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나 간다. 집에서 잘 지내. 이 5만 원 줄게. 이걸로 죽이라도 사 먹어. 전에 네 부모님이 보내주신 쌀은 있으니 밥은 해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마. 돈 낭비고 위생에도 안 좋아. 저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다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가 15일을 버틸 돈이 5만 원이라니요? 그가 저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풀뿌리나 먹고 연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재촉했습니다. 준호야, 빨리 와. 택시 왔어. 꾸물거리지 말고 비행기 시간 늦겠다. 지윤이 넌 다 큰 애가 뭘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해? 집에서 먹고 자는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하면 쓸모없는 거다. 시어머니의 부름에 준호는 서둘러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나 간다. 집문 단속 잘하고 급한 일 있으면 문자해. 나 바빠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육중한 나무 문이 쾅 닫혔고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어젯밤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상태라 이제는 쓰라린 분노만 차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맞을까요? 제가 그토록 헌신하려 했던 시댁 식구가 맞을까요? 그들은 수백, 수천만 원을 쓰면서 호화로운 여행을 떠났지만 저와 아이에게는 달랑 5만 원과 곰팡이 핀 쌀통을 남겼습니다. 이 배은망덕함은 무관심을 넘어 잔인함이었습니다.
지독히 잔인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깊이 잠든 보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고 순수한 아이가 나약한 엄마와 함께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강력하고 단호한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 거짓된 행복의 껍데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눈빛은 공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의 인내는 저 문이 닫힌 바로 그 순간 끝났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베개를 조심스럽게 받쳐주어 곤히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크서클이 짙고 낯빛이 푸른 초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격렬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의 자존심을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에서 익숙한 이름, 부동산 중개인 훈을 찾았습니다. 훈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 지금은 여의도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빠르고 일처리가 확실했습니다. 전화벨이 3번째 울렸을 때 상대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훈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여보세요. 아름다운 지훈 누나 아니세요? 오랜만에 전화하셨네요. 누나 출산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직 찾아뵙지 못했어요. 누나랑 조카는 건강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떨림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고맙다 훈아. 엄마와 아이 모두 잘 지내. 오늘 너한테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잘 들어. 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훈도 목소리를 낮추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무슨 심각한 일 있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저는 집 안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정성으로 가꾼 공간들이었지만 지금은 괴로운 기억과 냉대만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 당장.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위치가 좋고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곳이라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농담하는 거죠? 누나, 지금 사시는 아파트요? 왜 그렇게 급하게 파시려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팔아야 해. 알다시피 이 집은 중간층 코너 자리라 전망이 좋고 100제곱미터야. 인테리어도 전부 수입산 고급 제품으로 했어.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하지? 훈은 망설이며 확인했습니다. 네, 시세는 그 정도 맞아요. 운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면 제 값을 받기 힘들어요, 누나.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2억에 팔 거야. 시세보다 3억을 낮추는 거지. 명의 이전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할게. TV, 냉장고, 소파, 침대까지 모든 가구는 다 줄게. 개인용품만 들고 나갈 거야. 유일한 조건은 즉시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바로 치르는 현금 거래여야 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명의 이전 공증을 해야 하고 후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12억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요, 누나. 고객들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누나한테 너무 손해인데. 준호 형은 동의했어요? 준호의 이름이 나오자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형성된 나의 고유 재산이라 내 단독명이야.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어. 당장 고객을 찾아. 빨리 결정하는 사람에게 팔 거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 후는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결연함에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문가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찾는 고객 몇 명 있어요. 이 가격에 가구까지 다 준다면 바로 돈 들고 올 겁니다. 집 정리 좀 해두세요. 1시간 안에 VIP 고객 모시고 보러 갈게요. 오늘 오전 중으로 계약 확실합니다. 고맙다, 훈아. 연락 기다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이 기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실감을 되돌려줄 작정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우리 모녀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물건 하나를 넣을 때마다 과거의 짐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그 페이지에는 그 비열한 자들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훈이 고객을 데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금고 안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쥔 분홍색 등기 권리증에는 제 이름 박지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의 기억이 느린 필름처럼 되감겼습니다. 제가 준호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했을 때 부모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으신 아버지는 준호의 교활한 말솜씨 뒤에 숨겨진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준호가 자상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남자라고만 생각했고 기어이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준호의 집안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준호 아래로 동생 둘이 공부하고 있어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에 부모님은 높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이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월세살이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저희 아버지 박 회장님은 노후 자금 전부를 털고 시골 땅 일부를 팔아 이 고급 아파트를 서울에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시던 날이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깊고 침착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집을 네 종잣돈으로 주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가지렴. 이 집은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부모님이 너에게 준 개인 재산이다. 여자는 결혼하면 쏟아부은 물과 같다고 하지만 아빠는 네가 항상 돌아올 길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살림살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바다 같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사랑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은 초라한 예단만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미선 여사는 새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보물이라도 찾는 듯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입산 소파를 만져보고 호두나무 TV 선반을 두드려보며 감탄했지만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친척들과의 첫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시댁 쪽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오호, 아주머니들 보셨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부잣집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평생 고생 안 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됐잖아요. 내가 그랬지? 우리 준호는 복받을 상이라고. 그때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준호는 허허 웃으며 어머니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다 인연이죠, 어머니. 이젠 한 가족이니 누구 돈이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저희 부모님의 평생의 땀과 노력을 자신들의 복이자 아들이 쟁취한 전리품인 양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시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집을 샀고 좋은 아내를 얻어 호강하고 있다고 말이죠. 준호의 집이 이 아파트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보람이를 낳았을 때도 며칠 동안 손주를 봐주러 올라왔지만 태도는 안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의 가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타박했고 마음대로 주방을 재배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집을 팔고 땅을 사서 준호와 공동 명의로 해야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은근슬쩍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거절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집을 팔기로 한 저의 결정이 현명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만 준호 가족의 탐욕과 계산적인 태도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집을 팔고 돈을 되찾는 것은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시어머니와 준호가 자신들에게 덧씌웠던 헛된 허세를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훈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넣은 채 제 운명을 결정할 거래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고객은 40대 후반의 강여사 부부였습니다. 인상이 좋고 지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제가 꾸민 넓고 세련된 공간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훈이 제시한 상상할 수 없는 가격까지 더해지자 강 여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걸고 오늘 오후에 공증사무소에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어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고객을 보내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바닷바람이 부는 해산물 식당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와 시끄러운 환호성이 섞여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랍스터, 대게찜, 새우구이 등 우리 부모님조차 평생 꿈꿔보지 못했을 값비싼 음식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보람이 잤어? 준호는 소음을 뚫고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리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는 잤어요.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준호는 희죽희죽 웃으며 카메라를 돌려 전리품을 자랑했습니다. 엄청 좋아. 여기 해산물이 진짜 싱싱해서 입이 호강한다. 당신이 못 와서 아쉽네. 돌아갈 때 오징어라도 좀 사갈게. 휴대폰 카메라는 시어머니 미선 여사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턱 버티고 앉아 커다란 개 다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개가 아니라 그녀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화이트 골드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기념일에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화장대 보석함에 고이 넣어두었음을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베이지색 명품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제가 우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상사에게 선물 받은 제가 가장 아끼는 가방이었습니다. 망가질까봐 비닐 커버에 싸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방은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음식 부스러기와 새우 껍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준호 씨, 내 목걸이랑 가방이 왜 어머니한테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예쁘다고 해서 사진 찍을 때 좀 멋내라고 빌려드렸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가방은 옷장에 넣어두면 곰팡이만 슬지. 엄마 쓰시라고 드린 거야.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잠시라도 멋내게 해드리면 안 돼? 당신은 며느리로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따져야겠어? 시어머니 미선 여사도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입 주변에 기름기가 묻은 채 경멸하듯이 비웃었습니다. 가방이 얼마나 한다고. 지윤이가 저렇게 따지니. 며칠 쓰다가 돌려줄 건데 내가 삼키기라도 할까봐 그래? 그러더니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준호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화면이 암전되었고 제 귀는 멍해졌습니다. 빌린다고요? 며느리의 개인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지고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가져가 놓고 그것을 빌린다고요? 그것은 도둑질이며 저의 사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잠깐 빌린 건데 왜 유난이냐는 준호의 말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노동력과 집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인격과 재산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이제 차갑고 냉철한 침착함으로 변했습니다. 좋아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멋진 옷을 입으세요. 당신들의 이 호화로운 순간들을 마지막으로 만끽하세요.
당신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들을 맞이하는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과 천박함에 걸맞은 가혹한 현실일 테니까요.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만 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싸서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오라기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야 했고 당당하게 승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옷들을 여행 가방에 접어넣으며 부엌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프라이팬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제 위는 뒤틀리고 목구멍에는 억울함의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보람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을 때 저는 몸이 무겁고 입덧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문병 온다는 핑계로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사실은 제가 비상금이라도 숨겨뒀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준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싱싱한 삼겹살과 민물새우를 사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고기를 썰면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저를 곁눈질하며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입이 즐거워야 애가 건강한 법이야. 옛날에 내가 준호 가졌을 때는 집이 가난해서 찢어지게 살았지만 시아버지가 그래도 개구리 잡아다가 몸보신 시켜줬어.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를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내심 기뻤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는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돼지고기 장조림과 깻잎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젓가락으로 살코기와 비계가 적절히 섞인 가장 맛있는 장조림을 준호 밥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서 아내랑 애를 먹여 살릴 수 있지. 준호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장조림 한 점을 집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상에 두드리며 물이 흥건한 깻잎국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지윤아, 국 먹어라. 임산부가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나중에 애가 너무 커져서 낳기 힘들고 너 살쪄서 보기 싫어진다. 엄마가 이 국 맛있게 끓였어. 영양이 다 여기 들어있단다. 저는 깻잎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국물은 밍밍했고 누런 기름이 둥둥 떠다녔으며 깻잎은 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타버린 돼지지방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억지로 넘기려 했지만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맛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조금 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자존심 상한 얼굴을 했습니다. 지윤아, 네가 너무 공주처럼 구는 거 아니니? 뭐가 탔다는 거야? 아까 고기 볶고 나서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이랑 육수가 얼마나 진한데 내가 아까워서 물 부어서 끓인 거야. 사람들은 그걸 투춘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 영양분은 다 여기에 있단다.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먹어.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주려 했던 그 영양분은 바로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헹군 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맛있는 살코기를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찌꺼기를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무관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어머니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었어. 죽은 사람 없어. 어머니 기분 좋게 먹어. 까탈 부리지 말고. 준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굶었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곁눈질하며 제가 철없는 공주처럼 군다고 험담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차가운 주방을 바라봤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하여 짐을 더 빨리 싸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짐만 치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기억들을 제 삶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라이팬을 들고 곧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땡!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냉대를 견뎌야 했던 찌꺼기 국을 먹던 나날들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녀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제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말입니다.
저는 서류,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몇 벌의 옷만 챙겼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후는 수술 자국 때문에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도록 짐을 로비로 옮겨줄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을 때 초인종이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훈이 강여사 부부를 약속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훈의 얼굴은 밝았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여사 부부가 들어왔고 강여사는 숨기지 않고 집을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강여사는 부침성 있게 제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보러 다녔는데 지훈 씨 댁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남동향이라 시원하고 제 남편 나이와도 잘 맞고요. 게다가 지훈 씨가 꼼꼼하고 깔끔하게 집을 관리했고 가구도 전부 좋은 것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흥정 없이 바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이 여인의 따뜻함에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의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 할 때 외부인은 저를 공정하게 존중하며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강 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선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훈에게 말씀드렸듯이 12억에 팔겠습니다. 시세보다 3억이 싼 가격이죠. 모든 가구는 드리고 우리 모녀의 개인용품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거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강 여사의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새 돈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계약금 1억 원입니다. 오늘 오후 이시의 공증사무소에서 양도계약서에 서명합시다. 서명하는 즉시 나머지 11억 원을 지훈 씨 계좌로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식탁 위에 돈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이 큰 돈은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후나 증인이 되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렴. 후는 빠르게 노트북을 꺼내 몇 분 만에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제가 정성 들여 가꾼 보금자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강 여사는 저를 안쓰럽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갓 출산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파는 걸 보니 큰 고충이 있었나 보네요. 제가 캐묻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이사하면 두 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는 산후조리원의 방을 예약해뒀어요. 그곳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아서 과거와 인연을 끊으려는 것뿐입니다. 사모님께서 이 집을 사주신 것은 저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에 당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요. 짐은 천천히 정리하세요. 제가 열쇠는 내일이나 모레 업자 불러서 바꿀게요. 그런데 혹시 지윤 씨 가족분들이 돌아오면 제가 뭐라고 전해야 할까요?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 그들이 돌아오면 그냥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사모님은 합법적인 집주인입니다. 불법 침입자들을 처리할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공증 후의 열쇠는 훈을 통해 사모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선 저는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 벽이나 값비싼 가구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운 것은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젊음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중에 들어온 12억 원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보람이를 훌륭하게 키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이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증 절차를 완료하고 나머지 11억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을 때 저는 천근만근의 바위가 가슴에서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에 뜬 긴 숫자는 제 모녀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해줄 방패였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데리러 아파트로 마지막 발걸음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과 아기 용품들은 현관 앞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저에게 속한 것들만 가져갔습니다. 옷, 기저귀, 신분증,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기념품들, 준호와 시어머니가 만졌거나 사용했던 물건, 공동으로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안에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않고 깨끗하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안아 따뜻한 털모자를 씌우고 찬바람을 막도록 조심스럽게 싸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딸.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웃음과 사랑만이 가득한 곳으로.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끌었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바퀴가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던 소파가 있는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프라이팬 슉슉 물로 끓인 국을 먹었던 주방을 지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과거였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나섰고 무거운 나무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1806호라는 호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숫자는 불운과 고통을 의미했으니까요. 아파트 로비로 내려오니 제가 미리 예약해둔 고급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운전기사는 제가 짐을 들고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사하시나 봐요. 아기가 참 순하네요. 짐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따뜻하게 차에 앉아 계세요. 낯선 운전기사의 친절한 행동은 준호의 무심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더욱 절감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갓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놀러 갔지만 낯선 사람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차는 붐비는 여의도 지역을 벗어나 서호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저녁 공기에 상쾌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 감옥, 문화가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지옥에서 탈출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보성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산모들을 위한 휴양지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최고급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사치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딸에게 보상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차는 웅장한 궁전 같은 산후조리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달려나와 우산을 씌워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로비에서 새어나왔고 은은한 계피 향이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모녀의 삶은 더 밝고 더 자랑스러운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입니다. 조리원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방은 넓었고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을 통해 몽환적인 서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침대는 푹신하고 하얀색이었고 아기 요람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아기 돌봄을 위한 최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젊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조리원, 간호사 2명이 24시간 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능숙하게 보람이를 제 품에서 안아들고 기저귀를 확인한 후 아이를 일광욕시키고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딸이 간호사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배앓이나 더위로 보채는 소리가 없어 저는 한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첫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느끼한 족발탕이나 짜디짠 장조림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사가 특별히 설계한 메뉴였습니다. 패션 후르츠 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단호박크림 수프, 흑미밥, 그리고 치아씨 요거트로 후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은 마치 5성급 레스토랑처럼 예쁘게 차려져 있었고 맛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연어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단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인간답게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전문가들이 저를 한약재 스팀 사우나로 안내했고 전신 마사지를 해주어 골반적인 회복을 돕고 복부 통증을 완화했습니다. 명상 음악과 허브 향 속에서 저는 몸을 이완시켰고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겨우 부산에 계신 부모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생 딸의 행복을 바라셨던 부모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요?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보람이는 잤니? 오늘 몸은 좀 어떠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빠, 엄마. 전화 너머는 침묵했고 곧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너 왜 그래? 진정하고 아빠한테 말해봐. 준호가 너 괴롭혔니? 저는 눈물을 닦고 침착함을 되찾아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호와 시댁 식구가 여행을 떠나면서 5만 원만 남겨둔 일부터 제가 집을 팔고 조리원으로 옮긴 일까지 그들의 비열함을 숨김없이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전화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화를 내실까봐 제가 마음대로 집을 팔았다고 책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아주 잘했다. 아빠는 그 집안이 그렇게까지 개차반일 줄은 몰랐다. 아빠, 엄마가 너에게 집을 준 건 네가 기댈 곳을 마련해 준 거지 그 기생충들이 빨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다. 네가 집을 판 건 당연해. 너는 그냥 그곳에서 몸조리나 잘해. 아빠, 엄마가 바로 올라갈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벌써 밤이 깊었는데 밤에 운전하시면 위험해요. 저는 여기 안전하고 시설도 좋아요. 걱정 마시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겪었는데 아빠, 엄마가 어떻게 집에 편히 있겠니? 기사 불렀다. 고속도로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해. 너는 그냥 푹 쉬면서 엄마 아빠 기다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저를 등 돌려도 제 뒤에는 언제나 부모님이라는 가장 튼튼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황홀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결혼 후 가장 평화로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정각, 저희 집의 고급 승용차가 보성 산후조리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미리 안내를 받아 로비로 나가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흰 머리가 희끗한 듬직한 모습의 아버지 박 회장님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헐렁한 잠옷을 입고 야위고 초췌해진 딸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온몸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며칠 만에 이렇게 10kg나 빠졌어. 불쌍한 우리 딸. 옆에 서 계시던 아버지는 평소에 강직한 얼굴이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고 따뜻한 손을 제 어깨에 얹고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그 집을 벗어난 건 70대의 조상의 복이다. 기뻐해야지. 네가 잘했어. 결단력이 아빠 젊은 시절과 똑같구나. 우리는 방으로 올라왔고 아버지는 현대적인 요람에서 곤히 자고 있는 보람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어휴, 조카가 참 순하게 자네. 다행히 엄마를 닮았지. 그 집안 사람들을 닮았으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는 부모님께 따뜻한 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여기 좋구나. 비싼 값을 하네. 안전하고 깨끗하고. 너는 여기서 기력을 회복해라. 돈은 걱정할 것 없다. 부족하면 아빠가 채워줄게. 네가 집을 12억에 팔았다며? 잘했다. 빨리 처분하는 게 현명했지. 며칠 더 늦었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시끄럽게 굴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를 책망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저 제 결혼이 망가져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아버지는 테이블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비도덕적인 인간들에게 무슨 체면이 필요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혼했다고 망신당할까봐 걱정하니? 네가 그런 남편을 버린 건 용감한 거고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엄마 아빠가 창피한 건 네가 나약하게 굴어서 남에게 짓밟히면서도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뿐이야. 걱정 마라. 내일 아빠가 회사 전담 변호사를 불러 네 이혼 수속을 맡길 것이다. 내가 준호를 법정에 세워서 끝까지 너의 공정함을 되찾아 줄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딸아. 엄마가 예전에는 네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는데 엄마가 잘못했어. 이번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널 지지한다. 너는 여기서 건강하게 몸조리만 해. 몸이 회복되면 우리 보람이랑 부산으로 내려오자. 우리가 돈이 없니? 살 곳이 없니? 낯선 서울 땅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부모님의 확고한 말씀을 들으니 저는 수천 배의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 결혼 생활 속에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든든한 경제력이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주무시며 손주를 돌봐주셨고 아버지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옆에 누워 익숙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폭풍은 이미 저 문 뒤에 멈췄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저는 준호 가족에게 돌려줄 가장 단호한 법적 증거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의 반격은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5일은 저에게는 산후조리원에서 평화롭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준호 가족에게는 최고의 향락을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아파트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훈이 주선해준 강 여사의 생생한 증언과 나중에 받은 복도 CCTV 영상을 통해 그들의 모든 몸짓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7인승 택시가 아파트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남쪽의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해변 야시장에서 산 듯한 화려한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챙이 좁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담긴 크고 작은 가방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냉동 해산물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 잡다한 기념품 봉투들. 로비로 짐을 끌고 들어오면서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몇몇 경비원들이 난처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여행은 좋았지만 역시 집이 최고야. 지윤이가 집에서 밥을 어떻게 해놨을지 모르겠네. 내가 아침에 족발 끓여놓으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하면 멸치 액젓에 고추 썰어 넣고 국수랑 먹으면 그냥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갈 텐데 준호는 희죽 웃으며 등에 맨배낭을 고쳐매고 어머니에게 맞장 붙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 아내는 눈치 빨라요. 지금쯤 문 앞에서 아기 안고 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5일 동안 남편 못 봤으니 저 보고 싶어 미치려고 할걸요. 이따 집에 가서 껌이라도 몇 개 주면 좋아 날뛸 거예요.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큼한 땀 냄새와 스티로폼 상자에서 나는 젓갈 냄새, 오징어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고 함께 탄 젊은 여성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흥! 어디서 저런 공주가 왔나. 바다의 향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썩은 냄새처럼 굴어.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멈췄고 가족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806호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지개를 켠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쇠는 구멍에 들어갔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고 열쇠를 다시 뺐다가 더 세게 넣어 돌렸습니다.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열쇠가 낀 건가? 준호는 중얼거렸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재촉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문 열어. 엄마 화장실 가야 해. 너무 급해. 지윤이가 안에서 잠가놨나 보네. 초인종 눌러서 문 열어달라고 해. 준호는 어머니 말대로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아기 울음소리도, 익숙한 문 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호실 번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분명 1806호였고 층수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무 문을 3개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윤아, 지윤아, 문 열어. 남편 왔는데 왜 마중도 안 나와. 잠에 취했어. 뭐야. 준호의 고함에 대답한 것은 두꺼운 나무, 문에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애기 예방접종 맞추러 나갔나? 전화해봐. 준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는 집을 나간 날부터 그들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자 준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여자 봐라. 남편 전화를 안 받아? 문까지 걸어 잠그고. 친정 갔나? 준호가 분노해 차발로 문을 걷어차려던 순간 문이 안에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에어컨에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고 평소의 전냄새 대신 은은한 계피향이 났습니다. 준호와 시부모는 멈춰 섰고 그들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윤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엄격한 표정을 한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빨간 벨벳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낀 채 복도를 가득 채운 초라한 세 사람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 익숙했던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풍경 유화가 걸려 있었고 낡은 가죽 소파는 우아한 크림색 패브릭 소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내 아내는? 지윤이는 어디 갔어? 강 여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여기에는 지윤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정해드립니다. 이곳은 제 집이지 당신 집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미선 여사는 벼룩이라도 된 듯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바닥에 던지고 앞으로 달려나와 강 여사의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이 집은 우리 아들이 산 집이고 우리 며느리가 사는 집이야. 네가 뭔데 여기에 와서 집주인 행세야? 네가 새로 온 가정부니? 지윤이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강 여사는 시어머니의 천박한 태도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여움이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매매 계약을 했고 명의 이전 수속을 밟는 중입니다. 전 집주인 박지윤 씨는 이미 보름 전에 이사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가족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강 여사의 말은 준호 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넋을 잃고 섰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는 애 낳은 지 며칠 안 됐어. 어떻게 집을 팔아?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과 추억이 있는데 당신 지윤이랑 짜고 나를 속이는 거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강 여사는 이 남자의 무지함과 억지에 질린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서류철 사본을 꺼내 준호 면전에 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눈 크게 뜨고 이거부터 읽어보세요. 공증된 매매 계약서에 당신 아내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12억에 팔았고 이미 잔금까지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내 생활을 방해하면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릴 거라고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숫자들과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박지윤이라고 새겨진 깔끔하고 우아한 서명은 웅변적인 화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이 어질어질했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팔렸다고요? 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시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가슴을 쥐어잡고 헐떡거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을 정말 잃은 건가? 그럼 오늘 밤 우리는 어디서 자야 하지? 아, 하나님 아들아. 강 여사는 냉철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들의 비열함에 대해 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자함은 죄악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짐들을 당장 치워주세요. 아파트 복도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젓갈 냄새 나는 상자들을 놓아둘 곳이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붉힌 채 강 여사를 바라봤고 그리고 집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천국의 문은 닫혔고 그들이 그토록 기어들어가려 했던 문명, 사회의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매매 계약서를 손에 든 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강 여사는 치명타를 한 번 더 날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서랍장에서 흰색의 두툼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강 여사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 봉투를 그의 가슴에 밀어 넣으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것도 당신의 전 아내가 당신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 손에 직접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준호는 봉투를 움켜쥐었고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난폭하게 봉투를 찢었고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저의 서명이 이미 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보라색 잉크로 쓴 손편지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메모를 낚아채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의 필체는 짧고 간결했으며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와 당신 가족에게 이 집은 제 것이고 제 부모님이 저에게 사주신 것이기에 저에게 팔 권리가 있습니다. 딸은 제가 낳았으니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들이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호화로운 여행을 택했으니 그 향락의 삶을 계속 사세요. 하지만 다시는 저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우리 모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헛되이 저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이 글을 다 읽은 준호는 뼈가 뽑힌 듯 힘없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청구라는 굵은 글씨가 시어머니의 눈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장을 집어들었고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이 여자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가 집 팔아먹고 돈 챙겨서 남자 따라간 다음에 우리 집안에 누명을 씌우는구나. 준호야, 네가 봤지? 내가 진작에 네 명의로 등기하라고 했을 때 내 말 안 들으니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잖아.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단호하고 잔인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생각 속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실수를 용서해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여자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무너졌을 때 복수는 가장 조용하고도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강 여사는 눈앞의 비극을 비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자, 연극은 충분히 했어요. 당신들이 안 가면 경비원 불러서 끌어낼 겁니다. 사람들한테 끌려나가서 망신당하지 마세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류 뭉치를 주워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강 여사를 원망스럽게 노려본 후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가요. 여기서 깽판 쳐봐야 뭐 얻을 게 있어요? 일단 로비로 내려가서 생각해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떨리는 손으로 짐가방을 다시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그들의 뒤로 강 여사는 차가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다시 한번 울리며 그 기생충 가족이 꿈꿨던 호화로운 삶의 환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내려온 세 사람은
엉망진창인 짐에 둘러싸인 채 대기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난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체면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막대한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탕탕 두드리며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의 경멸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집안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나요? 며느리가 사기를 쳐서 집을 팔아먹고 시부모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이웃분들, 와서 보세요. 우리 지훈이처럼 몹쓸 인간이 또 있나요? 준호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잇새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온 세상에 우리가 바보였다는 걸 알려야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비웃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걔가 우리를 속였으니 고발해야지. 내가 시골로 돌아가서 그 집안 전체 망신을 줄 거야. 내가 며느리 애 낳는 것까지 돌봐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비열함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목소리 톤을 바꾸며 환상에 가득 찬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네가 뭘 걱정해? 넌 어엿한 남자고 곧 영업이사로 승진할 거잖아. 월급 500에 보너스 수천만 원 받지. 걔가 널 버린 건 걔 손해야. 나중에 걔가 후회하고 돌아와서 네 발등이라도 핥으려고 하면 마음 약해지지 마라. 준호는 어머니의 직함과 월급 이야기에 헛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 깃을 고쳐잡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 곧 승진할 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다른 거 사면 돼요. 저 같은 남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저 여자가 저에게 한 방 먹인 것에 화가 날 뿐이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망상은 하늘 끝까지 솟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그 여자 모녀가 집 한 돈 가지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몇 날 며칠 지나면 또 누가 속여서 돈 다 날릴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모자가 그만 헛소리하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야? 주머니에 돈은 얼마나 남았어? 시골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모텔을 구할 거야? 아버지의 현실적인 질문은 그 두 모자를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봤습니다. 흥청망청 쓴 여행 경비 때문에 그의 지갑에는 몇십만 원짜리 잔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근처 허름한 모텔이라도 잡아서 자야겠어요. 내일 회사 가서 월급 가불해서 그 다음에 생각하죠. 엄마는 걱정 마세요. 아들이 굶기지는 않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서울이라는 비싼 곳에서 나이 든 부모님 두 분의 숙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에 깊숙이 박힌 헛된 허세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일 회사에 가서 승진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모텔 방에서 준호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제 먹은 호화로운 해산물 파티와는 달리 고기 몇 점이 들어있는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준호는 분노를 풀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저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부모님이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해놓아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고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윤 씨?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잘났으면 당장 얼굴 들고 나랑 이야기해. 준호의 고함이 휴대폰 너머로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빼앗아 한바탕 혼내주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수만 배는 더 잘 지내죠.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욕설을 하려거든. 지금 끊을게요. 제 변호사가 당신과 이야기할 겁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속였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 당신은 도둑이야. 당장 집 판 돈 나에게 돌려줘. 나도 그 집을 지키는데 공헌했어. 혼자 다 가로채면 안 돼. 저는 준호가 볼 수 없는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공헌한 게 뭔데요? 내가 빨아야 할 더러운 옷가지를 던져준 거요? 아니면 당신과 가족들을 봉양하기 위해 내가 나가서 일해서 사온 밥을 먹은 거요? 잘 들어요, 준호 씨. 그 집은 저의 개인 재산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당신은 거기에 단 한 푼의 권리도 없어요. 저는 숨을 고른 후 경제적 처벌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냈으니 나도 깔끔하게 정산할게요. 3년 동안 당신이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았죠. 시세로 따지면 그 아파트 월세는 최소 월 100만 원입니다. 3년은 36개월 총 600만 원이죠. 거기에 매달 전기, 수도, 관리비 평균 20만 원씩 더하면 총 720만 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입힌 총 손해액은 320만 원입니다. 저는 당신 가족을 위해 쓴 식비나 경조사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320만 원은 당신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는 셈 칠게요. 저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더 요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계속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불법 가택 침입 및 명예훼손죄로 당신을 역고소할 겁니다. 알겠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감히 남편에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남편이요? 갓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8일 만에 버리고 5만 원 던져주고 여행 간 사람이 감히 남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살 길이나 찾으세요. 업보는 곧 당신에게 닥칠 겁니다. 저는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끊긴 전화의 뚜소리는 준호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종신형 선고처럼 허름한 모텔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 이쪽에서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통쾌하다. 그래야지. 그 자식에게 예의를 가르쳐줘야지. 내일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얘가 누구한테 잘난 척 할 수 있겠어.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의 통화는 빚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완전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과거와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내일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가 권력의 이사 자리를 꿈꾸던 회사에서 진짜 폭풍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리원에서 따뜻한 흑미차를 마시며 요람에서 곤히 자고 있는 보람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준호가 헛된 망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나중에 아버지의 지인인 김상무님에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임시로 빌린 좁고 곰팡이 핀 모텔방에서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록 처지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외모는 준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네이비색 정장을 다림질하고 줄무늬 실크 넥타이를 꼼꼼하게 맸습니다. 화장실의 얼룩진 거울 앞에서 준호는 머리에 젤을 발라 번쩍거리게 하고 독한 향수를 뿌려 싼 모텔방의 퀴퀴한 냄새를 덮으려 했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멋지게 차려입은 것을 보고 몸을 일으켜 물었습니다. 오늘 출근하니? 그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이런 쥐구멍에서 살 순 없잖아. 준호는 커프스 단추를 만지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오늘 회사에 큰일이 있어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사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새 인사 발령을 내릴 거래요. 영업 부장 자리는 분명 제 거예요. 승진하면 월급이랑 보너스가 확 오를 테니 바로 다른 고급 아파트 얻어서 부모님 모실 거예요. 지윤이 집 따위 필요 없어요. 제 손으로 다 해낼 수 있어요. 준호는 말을 마치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고 시어머니에게는 희망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과 권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공하여 저에게 돌아와 훈계하고 저와 제 가족이 없어도 자신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미래의 임원처럼 당당한 태도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쓰러운 눈빛과 소곤거리는 말소리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갓 출산한 아내를 버리고 여행 간 이야기가 회사에 이미 은밀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로 들어가 동료인 남 과장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다들 준비해. 이따 회의 끝나면 내가 한턱 쏠게.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에너지 만땅 충전했어. 이제 매출 폭발시킬 때야. 남 과장은 준호를 보며 어색하게 웃더니 조용히 그의 팔을 밀쳤습니다. 그래? 축하해. 근데 태도 좀 봐. 오늘 아침 사장님 얼굴이 엄청 심각하시던데.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사장님은 게으른 놈들한테나 엄하시지. 난 회사의 공신이고 매달 매출 1등 하는 사람이야.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준호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마음은 이미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상대 위에서 임명장을 받고 모두의 박수를 받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줄 생각까지 했습니다. 준호의 망상은 극에 달했지만 그는 회의실 1호에서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영업부 직원 전원이 큰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에어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준호는 가장 좋은 자리, 주재석 바로 근처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상무님 총지배에 들어왔습니다. 김 상무님은 올해 50세가 넘었고 위험 있는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와 군대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준호는 장인의 인맥에 대해 깊이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상무님은 주재석으로 걸어와 바로 앉지 않고 직원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호에게 멈췄고 그 차가움과 경멸이 담긴 눈빛에 준호는 깜짝 놀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상무님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매출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문화와 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방침은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덕이 없는 자는 회사의 재앙만 될 뿐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이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김 상무님은 준호를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황준호 씨, 일어나세요. 준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상무님. 저 여기 있습니다. 김 상무님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15일 동안 즐거운 휴가 보냈습니까? 제주도 아름답던가요? 준호는 사장님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는 줄 알고 들떠서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 헌신하기 위해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 상무님은 비웃었고 그 미소에 회의실 전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헌신이라고? 당신이 헌신한 방식이 뭡니까? 수술한 지 8일 된 아내를 5만 원과 함께 집에 버려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 말입니까?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준호는 넋을 잃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자신의 사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제 가족 문제입니다. 김 상무님은 테이블을 쾅 치며 준호의 변명을 잘라냈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당신이 감히 가족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당신 아내는 내 오랜 친구인 박 회장님 딸이야. 그 아이가 방금 나에게 전화해서 눈물로 하소연했어. 당신의 삶은 너무나 비열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온 사회가 비난해야 마땅해. 김상무님은 이미 서명된 해고 통지서를 꺼내 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해고 결정서입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처럼 도덕성이 타락한 직원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내가 경비원을 불러 당신을 끌어내기 전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지서를 잡았습니다. 승진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동료들 앞에서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상무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 해고 통보를 시경영인 협회에 보낼 겁니다. 아내와 아이를 버린 이력으로 어떤 회사가 당신을 받아줄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준호는 모두의 경멸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회의실을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불성실하게 살았기에 친분관계를 통해 미래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해고당하는 바로 그 순간, 모텔에서는 시어머니 미선 여사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비극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훈이 지인이었던 모텔 주인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기록할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출근한 후 미선 여사는 속이 불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달 전 자신이 몰래 노후 자금 2억 원을 건네주며 월 30%의 수익을 약속했던 포렉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은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번, 3번, 그리고 10번을 다시 걸었지만 전화국으로부터 차가운 안내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현재 연결할 수 없습니다. 미선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억 원은 평생 흙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시골 땅을 팔아 얻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2배로 불려서 아들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당황한 미선 여사는 여행 가방을 뒤져 빨간 천에 꼼꼼하게 싸둔 금 10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오기 전 시골 단골 금은방에서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면 일단 이 금이라도 팔아 아들의 월세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든 사이 미선 여사는 몰래 금을 들고 여의도 초입에 있는 큰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은방에 도착한 그녀는 당당하게 금 10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직원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금 좀 팔아주게. 지금 시세로 계산해. 이거 99.99% 순금이야. 내가 아주 귀하게 보관했지. 직원은 금을 받아 광분석기로 검사했습니다. 단 2분 후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금의 출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계가 이것들이 전부 가짜 미키 금이라고 알려주네요. 겉에만 얇게 금 도금이 되어 있고 안은 구리입니다. 저희는 이런 건 매입하지 않아요. 장신구로서 가치는 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미선 여사는 이 말을 듣자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동네 단골 금은방에서 샀는데 어떻게 가짜일 수 있어. 너 나 속이려 드는 거지. 직원은 침착하게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계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속임을 당하신 것 같아요. 다른 가게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냉혹한 현실이 미선 여사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금은 가짜였으며 며느리 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녀는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가슴이 꽉 죄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몇 번 헛소리를 하더니 금은방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금은방 직원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을 때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전화를 받은 준호는 달려갔고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뇌졸중이며 왼쪽 반신 마비가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은행카드 잔액은 텅 비어 있었고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가 도덕적인 문제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업보는 빠르게 그리고 잔혹하게 닥쳐왔고 그들 가족을
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3일 후 보성 산후조리원 입구. 저는 조리원 정원의 돌 의자에 앉아 보람이와 함께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조리원 경비원이 들어와 보고 했습니다. 지윤 씨, 밖에 황준호라는 남자가 있는데 행색이 아주 초라합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윤 씨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아기 아빠라고 하는데 아주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쫓아버릴까요? 아버지는 준호의 이름을 듣자마자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끝을 낼게요. 부모님은 보람이랑 놀고 계세요. 저는 외투를 고쳐 입고 태연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견고한 철문 너머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만났는데도 그는 비참할 정도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가는 움푹 패고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걸어 나오자 준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철문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지훈아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뇌졸중으로 며칠째 입원해 있는데 내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의사가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 우리 부부간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나 좀 도와줘.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있었고 연민은커녕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남자의 비굴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부부의 정을 찾는단 말입니까? 준호는 제가 침묵하자 더 크게 울면서 아이를 들먹이며 저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내가 쓰레기인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람의 아빠잖아. 나를 봐서가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서 덕을 쌓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집 팔아서 수십억 생겼잖아. 나한테 몇 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 살리고 평생 당신 노예처럼 갚을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씨, 듣기 좋네요. 당신이 나한테서 출산 휴가비를 가져가고 나한테 5만 원 던져주고 찌꺼기국 먹으라고 했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프라이팬 칙칙 물로 끓인 국을 나에게 먹였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집 한 돈은 제 돈이고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입니다. 저는 그 돈을 당신처럼 저를 짓밟았던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낯선 사람에게 기부하는 게 낫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픈 것은 그녀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다. 당신이 효자라면 스스로 가서 해결하세요. 뼈를 팔아서라도 해결해요. 여기에 와서 나의 동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저와 아이는 당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준호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정말 잔인해, 지훈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할 수 있어? 오늘날 저의 잔인함은 바로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경찰을 불러서 당신을 끌어내기 전에 이혼 소장은 법원에 보냈으니 가서 서명이나 하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 섰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울부짖음은 닫힌 철문 뒤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기댈 곳을 잃은 패배자의 눈물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은 준호가 아내와 아이를 방치하고 경제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했고 아버지의 변호사팀 덕분에 저는 보람이의 양육권을 쉽게 얻었으며 준호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개인 재산이었고 판매 대금은 전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결정서를 받은 날 저는 공식적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편하게 왕래하며 보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산 해운대 중심가에 예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훨씬 통통하고 뽀얗게 변한 보람이를 안고 시원한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의 짠 바람이 저의 머리카락을 날렸고
자유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이 생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가족은 시골에 있던 마지막 땅까지 팔아서 시어머니의 치료비와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고 입이 돌아가 말을 못하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임원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하역 노동자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와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암흑, 빚, 그리고 끊임없는 후회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너무나 비싼 대가였지만 완전히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저의 뛰어난 감각으로 가족의 유기농 식품 체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람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는 잘 웃었고 저의 어릴 적과 똑같은 크고 까만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운 후 저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감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이 행복을 얻기 위해 남자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바로 자신의 두 손 안에 독립적인 능력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잠든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춥니다. 잘 자, 엄마의 천사. 우리 엄마랑 더 멋지고 찬란한 삶을 살자. 저의 인생 이야기는 슬픈 페이지를 덮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엽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세상 어딘가에서 불공평을 견디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저처럼 행복을 되찾기를 믿습니다.